안녕하세요. 요즘 뉴스만 켜면 금리 인하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? 그래서 오늘은 이 금리 인하라는 게 도대체 뭔지, 그리고 이게 우리 지갑 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통장을 보거나 은행 앱을 딱 열었는데 예전 같지 않은 이자를 보면서 좀 씁쓸했던 경험? 네,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맞아요. 이게 진짜 핵심 질문이죠. 누구는 대출이자 줄어서 좋다, 또 누구는 예금이자 줄어서 싫다, 의견이 분분하잖아요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 함께 찾아가 보시죠. 자, 그럼 제일 기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뭐 복잡한 경제 용어는 잠시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괜찮습니다. 아주 간단한 비유 하나로 금리가 뭔지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. 경제에 돌아다니는 돈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럼 금리는 바로 그 물의 양을 조절하는 손잡이인 셈이에요. 중앙은행이 이 손잡이를 획 돌려서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라는 물이 그냥 활활 쏟아져 나오는 거죠. 그럼 기업들은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투자를 늘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비를 좀 더 하게 되고요.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손잡이를 잠그는 거니까 돈의 흐름이 확 줄어들겠죠. 이게 실제 데이터인데요. 보시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뚜렷하게 보입니다. 2024년 10월부터 4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죠. 경제의 돈을 더 풀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. 3.50%에서 시작해서 2.50%까지 말 그대로 수도꼭지를 계속해서 조금씩 더 연 셈이죠. 그러다가 최근에는 잠시 멈춰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.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? 그 이유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중앙은행이 왜 그렇게 돈을 풀려고 했을까요? 그건 바로 지금 한국 경제가 뭐랄까 심한 감기에 걸린 것처럼 기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경제에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. 첫 번째 증상은 우리 경제의 가장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에서 나타났어요. 2025년 7월 기준으로요, 무려 16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분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이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죠. 두 번째 증상은요, 바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였습니다.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물건은 안 팔리고 공장은 돌아갈 힘을 잃게 되잖아요. 작년보다 소비가 2.4%나 줄었다는 건 경제에 열이 나지 않고 식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게 가장 종합적인 진단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%도 안 되는 0.8%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이건 뭐 거의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바로 이럴 때 처방하는 게 금리 인하라는 일종의 영양질 주사입니다. 이자를 낮춰서 기업들한테는 투자할 힘을 실어주고 또 가게에는 소비할 여력을 만들어주려는 거죠. 기운 없는 환자에게 영양제를 딱 놓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. 하지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. 자, 이 영양제의 가장 강력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곳,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. 금리를 내리는 게 부동산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,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.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. 한쪽 주장은 간단합니다. 대출 이자가 싸졌으니까 집 사기 좋아졌네? 그리고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도 별로 안 주니까 그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물려서 집값 오를 거야. 라는 거죠.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. 아니, 지금 경제가 이렇게 불안하고 가계빚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더 빚내서 집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? 양쪽 다 들어보면 정말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. 이 슬라이드가 중앙은행의 복잡한 속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딱 다이어트 중인데 눈앞에 피자가 놓인 상황인 거예요. 배는 고프니까, 즉 경기는 살려야 하니까 피자를 먹고는 싶은데 이걸 먹으면 살이 찔 게 뻔하잖아요. 다시 말해서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게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. 정말 어려운 딜레마입니다.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시중에 풀린 이 많은 돈들은 또 어디로 갈까요? 네, 바로 주식시장입니다. 금리 인하라는 약의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죠. 바로 여기서
자금의 대이동이라는 현상이 시작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은행에 1,000만 원을 넣어둬도 1년 이자가 25만 원도 안 된다?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돈을 옮기기 시작하겠죠. 특히 대출 비용까지 저렴해지니까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기술주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들이 주목받기 쉬워져요. 돈의 흐름이 마치 물처럼 금리가 낮은 예금이라는 높은 곳에서 주식시장이라는 더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애초에 금리를 왜 내렸다고 했죠? 맞습니다. 경제가 안 좋아서 내린 거잖아요. 주식시장이 풀린 돈의 힘으로 잠깐 반짝 오를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경제의 체력이 약하다면 결국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.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.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경고가 현실이 된 실제 사례입니다. 2025년 8월에요. 근본적인 경제 체력에 대한 불안감이 확 커지니까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8% 넘게 폭락해버렸어요. 돈이 많이 풀렸다는 기대감만으로는 이 약한 경제 펀더멘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주 뼈아프게 보여준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.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자산을 지키고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자, 우리 지갑을 지킬 5가지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첫째, 대출 관리입니다.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자가 줄었을 때가 원금을 갚아나갈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.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빚 부담을 줄여두는 거죠. 둘째, 부동산 접근은 아주 신중하게. 저금리라는 파도에 그냥 휩쓸려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. 경제 전반의 건강 상태를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. 셋째, 분산 투자. 계란을 한 바구리에 담지 말라는 격언.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해요. 예금, 주식, 채권 이런 식으로 자산을 나눠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. 넷째,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세요.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에 막 기뻤다 슬펐다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현명함이 필요할 때입니다. 경제는요, 마치 파도 같아요.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죠. 우리가 파도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. 하지만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위에서 멋지게 서핑하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. 금리가 높을 땐 저축을, 낮을 땐 투자를 고려하되 절대 무리하지 않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한 거죠. 오늘 설명의 최종 결론입니다. 금리 인하는 단순히 좋다,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내 대출 상황이 어떤지, 투자 계획은 어떤지, 미래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. 여러분의 현명한 재무 관리를 응원하겠습니다. 하루 한 알 눈에 보이는 경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